네, 전일장 국내 증시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26일 장중 등락을 반복하던 코스피가 개인과 외국인 매도로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2.89포인트 약보합으로 나타나면서 3,16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3.99포인트 0.4% 상승하면서 966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294억 원, 개인은 2,389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2,819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59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줬고요.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40억 원 그리고 14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 약보합으로 나타났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이버가 1.4% 강세를 나타냈고요. LG화학은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 저장장치용 배터리 리콜 소식이 나타나면서 6.7% 급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7%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현대차도 1.7%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 SDI도 0.9% 내림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카카오가 1.2%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0.5%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전기가스 섹터가 4.4% 올랐고요. 기계업종도 2.7% 상승했습니다. 건설업과 음식료업도 1% 이상 올랐고요. 의료정밀도 1%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철강, 금속이 2.7% 떨어졌고요. 화학, 운수장비 섹터도 1% 안팎으로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의약품과 제조업도 각각 0.7%에서 0.4%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0.9% 떨어졌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1.4%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 카카오게임즈가 2.5% 올랐고요. 펄어비스는 보합이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7% 상승했고요. 이 가운데 CJ ENM이 4%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SK머티리얼즈는 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CJ는 0.2% 하락했습니다. 알테오젠도 1%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 대비 5원 10전 떨어지면서 달러당 1,116원 90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 상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가 소폭 올랐습니다. 네. 일단 물가 상승 압력은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안도감이 시장에 좀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인플레이션. 그렇죠. 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나오면 결국은 긴축으로 가야 되는데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또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고 결국 유동성 축소가 일어날 수 있다. 이 걱정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있었고요. 특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장 대표 지수인 나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8.5%나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시각의 변화를 가지고 와서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이 여태까지 계속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또는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내지 또 디플레이션이라는 또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스태그플레이션을 보면은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기가 회복하지 않고요, 그냥 인플레이션만 나오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1970년도에도 처음으로 이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 시대에 엄청난 이 사회적인 측면과 또 예산 적자를 계속 만들어냈고요.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또 근절하기 굉장히 어려운 네.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최근에 뭐 이 남미 쪽에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인 것은 경제도 성장을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상품과 서비스 모든 가격이 두 자릿수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과거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국가들이 뭐 중국이라든지 독일, 러시아, 헝가리,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이 있었는데 꼭 끝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비교해 봐야 되는 어떤 시기를 생각해 보시면 테이퍼링 얘기 나왔었고 네. 또 경기가 계속 뭐 좋았던 그때를 보시면 그게 언제였냐면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자그마치 11년이 되는 기간이었죠. 네. 이 기간에 이 시장이 어떻게 됐고 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너무 테이퍼링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사이클이 굉장히 길게 이어졌었던 구간에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으로 빠져나왔던 시기가 2009년 5월 말이었어요. 그때부터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죠. 오히려 하락 추세였고 나중에 경기 침체로 다시 빠졌을 때는 3.6%에서 시작해서 1.5%에 또 경기 침체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금리가 더 이상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었고요. 또 인플레이션 자체도 한번 보시면은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급등을 했어요. 4% 가까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2% 미만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됐어요. 자, 이것이 골디락스 구간입니다.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추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갔었을 때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했느냐? 네. 안 했어요. 또 미 연준이 금리를 올렸느냐?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인플레이션 추이가 굉장히 안정적일 때 나타났던 모습이고요.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미 연준의 금리 2009년에 경기 회복이 시작됐는데 2015년 말까지 금리를 전혀 건드리질 않았죠. 네네. 실질적으로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던 시기는 2013년 5월 22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 넘어가고 나서 약 4년 뒤에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지금 아직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을 넘어가기 시작한 겨우 한 달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테이퍼링이 빠르게 일어날 거냐? 제가 볼 땐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미 연준의 대차 재료표가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 이때가 금융 위기고요. 또 여기가 지금 오른쪽 끝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시기가 이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제 거의 대차 재료표 규모가 별로 안 늘어났던 시기가 네네. 나오죠. 자, 그런 시기를 보시면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차 재료표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했던 시기는 2015년이 돼야 됐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이번 사이클은 인플레이션이 이전 사이클보다는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는데 4년, 금리를 올리는데 6년 걸렸으니까 그거의 한 절반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일어나는 시기는 한 2년? 그리고 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시기는 그 이후 뭐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을 때의 주가도 한번 볼게요. 5월 22일 날 2013년입니다.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나서 시장이 얼마 빠졌냐면 S&P 500이 7.5% 빠졌고요. 예. 나스닥이 또 7.5% 빠졌었는데 그 이후에 1년 주가 보시면 자그마치 S&P가 25% 급등을 하고요. 또 나스닥 100은 자그마치 39%나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리가 중요한 것이 테이퍼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의 펀디멘탈이 중요하고요. 예. 그 기업의 펀디멘탈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과 같이 오는데요. 네. 보시면 경제 성장률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아주 안정적인 2%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지금도 그런 기대를 가져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 앞으로 시장이 몇 년 더 상승할지는 정확한 답이 네네.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소폭 오름세가 예상이 됩니다. 저희 잠시 후 또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알파투자 안병수 수석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물가 상승 우려가 진정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최근 국내 증시 장 초반과 마감 분위기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 코스피가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만이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한데요. 수석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최근에 미국의 주택 및 소비 지표 등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4월, 5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뉴욕 증시는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도 조금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물량을 기관들이 받아내주면서 보합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오늘 주요 일정으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 회의가 있는 날이지만 올해까지는 금리를 이제 동결할 가능성이 높고 내년 1분기나 3월 대선 이후에 정책이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 우려는 지속적으로 잠잠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이 암호화폐 규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물가와 역상관 관계를 보여온 나스닥 기술주들이 최근 암호화폐 가격과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옐런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암호화폐 시장에 충격을 준다면 글로벌 증시부터 국내 증시도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증시에 뚜렷한 악재는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수석님, 최근에 이 외국인 매도 속에 수급 공백이 길어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렇다 할 주도주와 재료마저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K-팝 열풍과 함께 글로벌 시장 활동 반경을 넓히기 위해서 네이버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특수관계인 지분 인수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소속 인기 아티스트가 대거 존재하고 있는 SM의 최대 주주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양사 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인수기업들이 현재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시가총액 4위, 또 7위를 나란히 하고 있는 기업인지라서 피인수기업 대상인 SM그룹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관심이 쏠릴 수 있는 만큼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고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42년간 지속되었던 미사일 지침이 종료가 되면서 방산업계가 수혜를 앞으로 톡톡히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 발사체에 대한 제약까지도 풀리면서 민간 기업들의 우주산업 진출 또한 탄력을 받기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SM그룹주와 방위산업 관련주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석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은행 금통위 정기회의에 주목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이제 동결할 기조가 강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한은 총재가 이제 어느 시점부터 통화정책 전환 시그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고 시장이 잠깐 이제 조정을 준다면 하락장의 신호탄이 아니니까 매수 기회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개별 종목 위주로 움직이기보다는 특별 섹터의 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섹터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슈가 부각되는 업종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병수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0.3% 오름세가 예상이 되면서 3,178포인트 출발 예상되고요. 코스닥도 0.25% 반등 흐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지수 96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6%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83,300원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어제 보합으로 마감이 됐던 SK하이닉스 오늘 1%대 오름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4,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이버도 0.8%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66,6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LG화학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832,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바이오 섹터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질 걸로 보이는데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대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최근에 오히려 모더나 위탁 생산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우리 주가는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에서도 추가적으로 5%대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네요. 지금 예상 체결가 798,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반면에 1%대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275,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가운데 현대차는 또 하락 출발 예상이 됩니다. 삼성 SDI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자, 오늘 LG그룹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가 이제 인적 분할 이후에 지난 29일부터 한 달간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됐었다가 오늘 변경 재상장됩니다. 지금 인적 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LG가 그 당시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오늘은 13%대 하락 출발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109,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LX홀딩스가 이제 오늘 상장이 되는 겁니다. LX홀딩스는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되고요. 뿐만 아니라 LX 홀딩스 우선주도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LG와 LX 홀딩스로 인적 분할이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변경체에 상장된다라는 점 저희가 또 잠시 후 또 출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LG그룹주 내에서는 오늘 LG이노텍이 또 1%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밖에 LG하우시스도 소폭 오름세가 예상이 되네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만 7천 원이고 셀트리온 제약 강보합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4만 4,400원이고요. 이 가운데 카카오 게임즈가 소폭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펄어비스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비엔 강보합권 예상이 됩니다. 이 가운데 시젠 소폭 내림세 예상이 되네요. SK 머티리얼즈도 소폭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요. 어제 강세를 보여줬던 CJ ENM 오늘도 0.5% 상승 출발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16만 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1%대 반등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6,800원입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포인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결론 지어본다라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지금 건전하게 나올 시기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더 올라갈 수 있다.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을 우려할 시기는 아니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 자체는 사실 무조건 악재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재정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지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부채 비율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인플레이션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의 인구 구조 변화와 인플레이션 이런 목표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 이제 파란 선이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노란 선, 이 인플레이션 숫자가 크게 올라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만큼 지금 출산율이 미국도 낮아졌고요. 예. 우리나라는 정말 낮아졌죠. 그리고 또 신규로 새롭게 이 노동시장에, 고용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어졌어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는 이 수요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미 연준의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을 한번 볼까요? 예. 과거에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를 하죠. 맞아요. 예.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문제가 컸습니다. 지금 저 왼쪽 차트를 보시면 0% 미만의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됐었고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2% 가까이 만들어 놓으면 바로 빠지고 예. 이런 모습을 자그마치 30년 동안에 했습니다. 아. 자, 왜 이게 문제냐? 오른쪽을 보시면 돼요. 오른쪽 차트는 뭐냐면 미국 정부 부채 비율입니다. GDP 대비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정부 부채 비율이 겨우 한 60%대였는데 네. GDP 대비해서 계속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지금 270%예요. 예. 200%나 늘었습니다. 그만큼 일본 국민들이 정말 어려워하게 되는 거죠. 예. 결국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을 미국은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부채 비율이, 정부 부채 비율이 GDP의 107%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돈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120%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면 일본같이 똑같은 모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전혀 바라지 않겠죠? 예. 그러면 이 세계의 패권 싸움에서 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적절한 인플레이션을 바란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나와야지만 그만큼 계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고 미국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다.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우선 인플레이션 나오는 거 보고 예. 정말 인플레이션이 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을 때 테이퍼링을 하거나 금리를 올리지 미리 그걸 걱정하면서 올리고 선 반영하지는 않는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을 지금 당장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경제 지표 최근에 좀 소폭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분명한 거는 경기 확장 국면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또 시장과는 어떤 식이 아니면 금리라든지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연결해서 볼 수 있을까요? 자, 지금이 이제 이번 달부터 경기 회복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이 경기 회복 구간이 몇 년이 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과거에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자그마치 한 7번의 네. 이런 확장 구간이 있었어요.
저기 나와 있는 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고요. 더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입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언제 있었냐면 1991년 3월부터 쭉 9년간 있었고요. 경기 확장 구간이. 여섯 번째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약 6년간 상승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의 숫자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다섯 번째 사이클이 1991년부터 2000년도까지인데요. 금리도 계속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또 인플레이션 숫자는 6%대 굉장히 높았다가 네. 안정을 찾으면서 3%대에서 굉장히 길게 유지가 되는 모습 보여줬었어요. 그런 모습이 이어졌고요. 또 경제 성장률은 그때 약 한 4% 수준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 3%, 경제 성장률 4% 이것을 거의 9년 동안 계속 예. 이어갔기 때문에 증시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고요. 또 미국의 생산성도 그 구간에 연간 단위로 계속해서 2.3%씩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골디락스 구간이죠. 이 시기에 증시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했는데 한번 차트 볼까요? 네네. S&P 500은 320%나 상승을 했고요. 와. 나스닥은 버블까지 포함해서 1,050%나 상승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을 넘어가기 전에 글로벌 증시 한 100% 상승을 했는데 예. 여기서 끝난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앞으로 몇 년 갈지 모르는 시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사이클은 좀 나쁜 모습이에요. 예. 이번이 여섯 번째 사이클이 안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네. 이 여섯 번째 사이클은 금리도 좀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인플레이션도 생각보다 굉장히 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시기적으로 처음에는 좀 빠지는 듯 했지만 6%대까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이때가 산업재 바블이거든요. 예. 산업재 버블이 일어나서 결국 그러면 금융위기까지. 저희가 그 여섯 번째 사이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장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5월 27일 목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소폭 올랐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은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시장에도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는 역할을 나타냈습니다. 국내 증시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매매 포지션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방향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죠.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지금 강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3,171포인트고요. 코스닥은 0.2% 역시 또 소폭 올라갑니다. 968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장중에 이 상승폭이 더 확대되는지 여부, 또 등락 여부도 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종목별로 시초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입니다. 79,000원, 8만 원 선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0.8% 올라갑니다. 12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는 0.4%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카카오는 0.4% 올라갑니다. 어제 많이 떨어졌던 LG화학입니다. 오늘도 2%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1만 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LG가 이제 인적 분할 이후에 변경해서 재상장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LG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LX홀딩스는 지금 4% 약세입니다. LG가 그 이전에 인적 분할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고가로 마감이 됐었고요. 오늘 그 최고가 대비 한 달 쉬었다가 매매 거래가 재개가 되는데 오늘은 4% 약세입니다. 11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X홀딩스는 보합입니다. LX홀딩스 우선주도 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LG화학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회사죠. LG에너지솔루션 그 ESS 배터리 리콜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6% 급락을 했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2.7% 하락입니다. 80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6% 떨어집니다. 호가와는 그래도 조금 다른 모습이네요. 82만 9천 원, 셀트리온 0.3%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별로 상당히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LX홀딩스 우선주는 오히려 하한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LG그룹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 올라갑니다. 11만 7,500원이고 셀트리온 제약도 0.6% 올라갑니다. 13만 5,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소폭 올라가네요. 52,4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 0.8% 올라갑니다. 17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지금 오히려 하락이네요. 자, 그 밖에 종목 보시게 되면 스튜디오 드래곤과 CJ ENM이 1%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CJ ENM은 16만 1,800원,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96,500원입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선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226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9억 원, 10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을 봤을 때는 외국인은 전기전자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요. 화학 섹터에서 물량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오히려 화학 섹터에서 순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업종별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장에서도 유틸리티, 그러니까 전기가스 섹터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섹터에서는 지금 한진중공홀딩스가 3%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대성에너지가 15% 급등을 나타내면서 전기가스 섹터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계 섹터 흐름도 오늘 좋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가 각각 3%에서 2%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철강 금속 섹터도 좋습니다. 동일제강, 대한제강, 세아베스틸, 그리고 풍산, 동국제강까지도 일제히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건설, 유통, 오늘 업종별로 그동안 조금 가격 조정을 나타냈던 종목들, 업종들이 빠르게 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역시 또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180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0억 원, 67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외환 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60전 상승한 1117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그 사이클별로 시장 흐름을 좀 보고 있었는데 그 여섯 번째 사이클 같은 경우는 산업재 버블이 나타났던 시기였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너무 크게 치고 올라가 버리면 굉장히 빠르게 미 연준이 행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큰 폭의 폭락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사이클이 굉장히 나빴던 사이클인데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이 쭉 하락을 하다가 굉장히 계속 후반으로 가니까 빠르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 연준도 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를 하다가 2004년 말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올렸고요. 자그마치 5%포인트나 올리게 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이 더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경제 성장률도 계속 2% 약간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다가 결국 부러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면은 시장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어요. 그 구간이 약 한 6년 정도 이어졌었는데 6년 동안에 S&P는 45%밖에 오르지 못했고요. 나스닥은 그 6년 구간에 72%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또다시 한번 이어지지는 말아야 돼요. 네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6년 동안에 나스닥이 72%나 올랐어요. 무슨 얘기냐? 1년 동안에 10%씩은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예. 근데 이 차트가 지금 왜 중요하냐면 이게 네네. 원자재 지수입니다. 과거에 그 엄청나게 큰 폭락장이 만들어졌던 이유는 여기에 보시면 중간에 산업재 버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밴드를 뚫고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게 원자재 가격이 원래는 저 고점에서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걸 훨씬 더 올라가 버리니까 예. 이게 기업들의 영업 마진을 크게 축소시켰고 결국은 부채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큰 폭의 폭락장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어진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냥 원자재 관련주들만 다 사고 인플레이션 관련주만 다 사고 예. 그리고 나서 내년에 부러지는 장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떠한 국가도 바라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보시면 중간에 2번이 있죠. 이 골드락스의 재현.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원자재 가격이 크게 급등을 했는데 2011년에 그 이후에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이게 2020년까지도 굉장히 안정적인 골디락스 구간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아마 지금 글로벌 정부들은 다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다 바라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더 여기서 추가로 급등을 하느냐 아니면 안정을 찾느냐 네. 이 부분을 보면서 시장이 얼마나 올라갈지를 아. 판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 어쨌든 지금부터 빠질 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아, 시장이요? 네. 예. 그래서 예. 앞으로는 좀 더 긴 사이클을 생각하시자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우상향 추세를 이어오다가 좀 조정을 받기는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안정된 흐름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장은 골디락스 구간으로 조금 더 뭐 1년이건 2년이건 좀 우상향 추세를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이제 과거의 추세적 주기라고 합니다. 미국 시장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4차례의 긴 주기가 만들어졌었어요. 네. 보통 보시면 상승 구간이 얼마였냐면 18년이 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5번째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5번째 사이클이 시작된 시기는 언제냐면 2009년입니다. 네네. 2009년 5월부터예요. 그럼 지금까지 약 한 12년이 지났죠. 그죠? 그러면 앞으로 과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5년 정도는 더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5년 정도에 얼마나 더 올라갈 거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결정하는 요소는 뭘까요? 2가지 요소인데 첫 번째는 기업의 자기자본 이익률, ROE라는 거, 그리고 2번째는 금리인 네. 겁니다. 근데 과거에 보시면은 이 상승률이 첫 번째에서 2번째, 2번째에서 3번째, 3번째에서 4번째 보시면은 계속 더블로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바닥 대비 고점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130%대, 2번째는 250%대, 3번째는 530%대, 4번째는 1350%. 그럼 이번에는 얼마나 지금 올라와 있냐면 520% 정도 올라와 있어요. 예. 그러면 왜 과거의 추세에서 벗어날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걸 보고 있으면 앞으로 미국 시장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정답은 없습니다. 특히 지금의 기업들의 이익을 한번 보실까요? 예. 지금 ROE. S&P 500 ROE의 추세를 보시면은 비금융권이 23%나 되고요. 이건 네. 역대 이런 숫자가 나온 적이 없고요. 또 S&P 전체를 보더라도 거의 20%대입니다. 이런 예. 숫자를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과거의 상승폭보다 네. 이번의 상승폭이 더 높을 가능성이 더 높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앞으로 거의 겨우 10% 오르고 끝날 이런 장이 아니고요. 세 자릿수 상승을 하고 끝날 수도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원자재 슈퍼 사이클을 보고 있으면 제가 볼 때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지금 당장 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사이클이고 그 이후에 오는 사이클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언제쯤 고점을 도달할지 이 차트를 보시면은 1945년 한참 예. 뒤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원자재 가격도 빠르게 빠지거나 이런 모습은 아닐 거고요. 옆으로 좀 쉬어가다가 또 다시 상승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45년에 꼭지를 칠 수 있다는 꼭지를 거죠. 친다.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산업들이 좋아 보인다. 즉,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좋고 여기에 이제 또 원자재들도 올라가고 예.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아. 성장주가 리드를 하고 예. 가치주가 따라오고 성장주가 리드를 하고 가치주가 따라오고 이런 모습을 앞으로 몇 년간 보여줄지 모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벌써부터 시장을 팔고 나가야 되고 고점이고 뭐 이런 걱정은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요거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S&P 500의 이율이라는 차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과거의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또 2008년도의 금융 위기 때도 그렇고 이게 이 기업의 순이익을 시가총액에 나눈 게 이율이에요.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뺀 숫자입니다. 예. 그럼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높을수록 결국은 돈을 못 벌어들이는 게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비교했을 때 2000년도와 2008년도와 지금을 비교하면 비슷한 숫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율이 낮으니까 이제 폭락장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숫자만 놓고 보면은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건 이 숫자입니다.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에다가 인플레이션을 뺀 숫자가 실질 금리예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 거품 붕괴가 일어났었을 때는 그 실질 금리가 3% 4%대였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채권을 사는 게
주식을 사는 것보다 훨씬 매력이 있었다. 아, 그죠? 예. 왜냐하면 주식은 마이너스, 근데 채권은 4% 네. 이런 이율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이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떠냐? 현재의 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0.8%라는 거죠. 예.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럼 채권의 매력이 없어요. 아, 근데 주식의 매력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아까 ROE를 보시면 20몇 프로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 이런 걸 감안했었을 때는 지금은 폭락장의 시작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를 모르는 게 정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꾸준히 주식 투자를 좋은 업종과 종목들에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 더 시장이 우상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인데 어느 정도까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까 보여드렸듯이 예. 지금 500% 정도 올라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500% 정도 올랐는데 전 사이클이 1350% 올랐다고 얘기했죠. 그럼 수치로 얘기해 본다라면 그때 1350%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계산하면 예. 지금 500%에서 1350%까지 가려면 예. 예, 지금 숫자 대비해서 100%는 더 올라야 되겠죠. 아, 지금 숫자 대비로요. 네, 그래서 S&P로 계산을 하면 예. 지금 S&P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 5년 정도 예. 매년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이는 그런 시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왜 유동성 추이도 좀 체크를 해보는 네. 측면이 있었는데 네. M1 증가율도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보는 거냐면 예. 지금 우리가 유동성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유동성이 지난 올해 1월부터 쭉 보시면은 그게 다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로 갔어요. 네, 네. 그래서 이 M1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M1 증가율이 높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M1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금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대체 자산입니다. 예. 그래서 그 가격이 급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지난 4월, 5월 이때 지금 짙은 이 파란색이 비트코인을 산 매수 금액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가장 높다라는 거죠.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비트코인에 자금을 투여를 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M1 증가율이 중요합니다. 근데 M1 증가율이 아까 봤듯이 연간 단위로 한 18% 정도 늘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전체 대체 자산 규모가 그 정도 늘면은 꼭지라는 거죠. 근데 그게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몇천 불까지 갔었을 때, 예. 또 이 가상화폐의 규모가 2.5조 달러까지 늘었을 때, 그때가 그 정도 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을 찍었어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나서의 하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좀 짚어드렸었는데, 2017년에 4,000불대 있을 때 한 2만 달러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 네, 네. 그리고 또 2020년에 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10,000달러를 돌파했을 때 매수해야 되는 시점. 그리고 6만 불을 떨었을 때는 이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10,000달러를 뚫고 올라갈 때는 큰 폭으로 상승할 여력이 생겼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삼각 박스권을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또 한 번 뚫고 내려와서 만약에 35,000불이 깨져버렸다. 예. 그랬으면 더 많이 하락했을 텐데 지금 보면 그건 깨고 내려오진 않았어요. 전형적으로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할 때는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이라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자금이 비트코인으로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로? 결국 주식시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비트코인을 팔고 주식시장으로 가냐 이건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 지금 계속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어느 시장으로든 갈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는 다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시장이었다면 예. 앞으로는 대표적인 업종이나 지수나 이런 쪽으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또는 금도 보면 조금 최근에 가격이 괜찮죠? 약간 금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동성이 풍부하고 이런 자산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투자를 소홀히 해야 되는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그 반도체 섹터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네.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많이 가져야 시장 전체적으로 뭔가 우상향 추세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여전히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네.
자, 이거 SK 하이닉스 예. 컨센서스 숫자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의 주가와 EPS 컨센서스의 숫자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보통 우리가 딥시클리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반도체를. 그러니까 굉장히 경기 민감하다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보통 주가가 EPS에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요. 아. 과거에 보시면. 예. 보시면은 주가 오르고 EPS가 따라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근데 2021년 지금부터는 네. EPS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빠졌어요. 저는 이 갭이 오래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예. 많이 어려워들 하십니다. 왜냐하면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20%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이익 추세와 지금 현재의 반도체 시장의 어떤 리레이팅 가능성, 그리고 또 반도체 시장 자체의 수요의 증가, 패러다임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 지금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돌려보는 이 글로벌 예. ETF의 매력도를 짚어보니까 지금 여러 산업의 ETF들이 있는데 반도체 관련된 ETF들의 매력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예. 속스라든지 SMH 이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ETF거든요. 근데 지금 상승 여력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반도체 산업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산업이 없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흔들릴 수는 있으나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얼마나 더 올라가고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1년 동안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주식 투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예. 저희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좀 구성을 해주세요.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는 철강주라든지 건설주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뭔가 경기 민감주가 좀 쉬나 싶었더니 다시 한번 좀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성장주냐 경기 민감주냐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계산을 하지 마시고 예, 자, 이런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철강주에도 포스코 같은 종목이 있으면 예, 저평가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ROE 대비해서 지금 PBR이 워낙 싸다 보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산업이든 간에 매력 있는 종목은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싸 보인다. 똑같은 얘기 해드릴 수 있는 거고 뭐 또 신재생 에너지에서 하나솔루션이 굉장히 싸 보인다. 얘기해드릴 수 있는 거고 또 뭐 SDI 뭐 이런 그 전기차 관련된 쪽도 뭐 현대차, 기아차 배터리 다 또 싸 보입니다. 네, 우리가 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전반신언바라고 얘기했잖아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장비, 신재생 에너지, 언택트 산업, 바이오 산업. 자, 이런 거 다 성장주예요. 그 이외에 산업재와 소비재도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이렇게 저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주 70%, 가치주 네. 30%. 그러니까 성장주만 사도 안 되고 가치주만 사도 안 되고 7대3 전략. 그리고 또 선진국 70%, 신흥국 30%. 예.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진국과 신흥국 적절하게 구분을 해서 포트폴리오 짜시고요. 업종별로는 우리가 가장 계속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장주가 반도체, 네.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60에서 70%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경기 민감주 가장 대표적인 게 산업재와 소비재죠. 그러니까 산업재 안에 뭐 철강, 화학, 기계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비재는 실질적인 필수 소비재 예. 이런 게 들어가죠. 이쪽을 또 한 30-40% 들고 가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신에 채권 시장만큼은 투자를 지금 하시면 안 된다. 왜? 예. 금리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아까 가상화폐 이런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전체 투자 금액의 한 10%, 많이 가져가면 20% 정도 투자도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 외국인 어제장에서 어떤 종목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카카오, H&M, SK이노베이션, 한국전력, SK하이닉스인데요. 오늘 H&M 좀 쉬어가고요. 그 밖에 종목들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SK텔레콤, 또 두산중공업, 네이버, 호텔신라, 하이트진로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인데요. 오늘 두산중공업, 호텔신라, 하이트진로 흐름이 좋습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볼게요. 한국전력, 네이버, LG생활건강, 호텔신라, KT입니다. 한국전력 오늘도 올라가고요. 그 밖에 LG생활건강, 호텔신라, KT 모두 상승 중이네요.
자, 그리고 강원랜드,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하이트진로, CS윈드도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지금 좀 소폭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CS윈드도 내림세입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인적 분할에서 변경 재상장한 종목 현재 주가 상황을 볼게요. 바로 LG와 LX홀딩스 그리고 LX홀딩스 우선주인데 LG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최고가로 마감이 됐다가 한 달 만에 오늘 변경 재상장이 된 이후에 6%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LX홀딩스가 오히려 3% 강세입니다. LX홀딩스 우선주는 25% 지금 급락입니다. 자, 오늘 5월 27일 목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